자, 이제 1-113페이지에 이제 스티키 비트하고 set GID, set UID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특수 비트예요. 이 특수 비트인데 여기에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특수 비트라고 그래요. 이 특수 비트에는 뭐가 있냐면 스티키 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t GID 대문자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set UID가 있어요. UID. 얘도 수치로 나타내면 그렇습니다. 1, 2,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read, write, execution 똑같이 나타내듯이 일반 퍼미션에서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 비트가 이제 설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보면은 여기서 umask 전 시간에 했던 umask 값을 보게 되면 022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umask 값은 4자리입니다. 얘를 다시 표현하면 umask 값이 얼마냐면 0, 0, 2, 2 이 값이에요. 원래는. 하지만 여기에서 022라고 했던 거는 일반 사용자나 일반 파일에 대한 퍼미션만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바로 이 부분이 이 특수 비트, 이 특수 비트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7이죠, 7. 여기서 얼마나 유마스크 값, 유니버설 마스크 값으로 제한을 하느냐 이거죠. 뭐 4022라고 해도 4 빼면 뭐 있어요? 스티키 비트와 set GID가 설정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일반적인 퍼미션일 때는 소유자, 그 다음 그룹, 제3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퍼미션을 주게 되려면, 주게 되려면 명령어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스티키 비트를 이 test.txt 파일에다가 설정을 한다라고 봅시다. 자, 보면은요, change mode, 퍼미션 설정 명령어가 change mode예요. 그런데 스티키 비트는 얼마예요? 1이죠, 1. 자, 1이면 이 전체적인 겁니다. 1이니까 1입니다, 1. 그리고 변동이 없어야 되니까 지금 얘의 퍼미션이 뭐예요? 775죠? 자, 1, 7, 7,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4자리. 하나. 자, 이거 특수 비트, 소유자, 그룹, 제3자. 그리고 파일 네임. test.txt. 이렇게 하게 되면 설정이 돼요. 이 파일에.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자, 스티키 비트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소유자, 그룹, 제3자에 어디에 설정이 되느냐. 이 스티키 비트는, 자, 이 스티키 비트는 어디에 설정이 되느냐. 제3자의 자리에 설정이 됩니다. 제3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3자 원안이 있는 여기에 설정이 되는데 그 제3자 중에서도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 특수 비트들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실행과 관련이 있어요. 실행. 이 실행 권한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스티키 비트든 set GID든 set UID든 다 어디에 설정이 되겠어요? 여기서 실행 권한에 설정이 돼요. 그 중에서 스티키 비트는 제3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행 권한, 자, 이 부분에 설정이 되죠. 이 부분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소문자 T자로, 스티키 비트라 T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R-T로 표시 되면 얘는 스티키 비트가 설정된 파일이 되는 겁니다. 스티키 비트가. 다른 설명은 뒤로 일단 잠시 후에 할 거고. 그렇다면 set GID가 설정이 된다면 당연히 얘는 GID이기 때문에 그룹입니다. 얘네들은 뭐 그대로 그룹이에요. 그룹. 스티키 비트만 이제 그룹 자리에, 얘는 유저 자리에. 유저? 사용자라고 하죠. 사용자. 자, 그룹 set GID가 설정되면 그룹의 실행 권한 여기에 설정이 되죠. 실행 권한 자리에. 뭐라고 설정이? 소문자 S로 설정이 됩니다. S로.
S로. 당연히 set UID가 설정이 되게 되면 X 자리에 얘도 S로 표시가 됩니다. 스티키 비트만 제3자의 실행 자리에 소문자 T자리입니다. 얘네들은 다 지금 소문자로 보는 겁니다. 지금 소문자. 자. 소문자. 소문자로 되어 있을 때만 특수 비트가 작동이 된다. 적용이 된다. 적용 내지는 작동이 된다. 만약 얘가 대문자로 표시가 된다. 대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수 비트 적용이 되지 않아요. 비트는 설정이 되어 있을지언정 적용이나 작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설정 하나 많아요. 대문자일 경우는. 그럼 대문자일 경우는 효과가, 특수 비트의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정은 되어 있지만. 그럴 때는 왜 대문자로 표시되면 이 실행 권한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티키 비트를 설정을 하는데 자, 이 자리에 자리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 권한이 마이너스야. 여기서 명령을 줄 때 일단 읽기 권한만 있으려면 여기 뭐로 줬으면 되겠어요? 4만 줘야죠. 4.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을 실행을 시켰다. 그러면 스티키 비트를 설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소문자 T가 아니라 대문자 T로 나타나요. 이렇게 대문자 T. 대문자 T로 나타난다. 그건 실행 권한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행 권한이 있으면 소문자 T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홀수가 되죠. 수치가 홀수, 뭐 1이 들어가든가 5가 되든 3이 되든 그래야지만 실행 권한이 들어가니까 홀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찬가지죠. set GID도 실행 권한이 없이 마이너스다. 얘가 마이너스 실행 권한이 없는 이런 퍼미션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땐 얘는 대문자로 S로 표시가 됩니다. 대문자 S. 당연히 유저도 마찬가지. 대문자 S로. 실행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특수 비트가 설정은 됐을지언정 적용이나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스티키 비트로. 그럼 스티키 비트는 왜 설정을 해주느냐?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먼저 볼까요? 그 내용부터 책에. 스티키 비트 보세요. 1빵빵빵 하니까 1 스티키 비트만 설정하고 빵빵빵이니까 그 다음에 유저는 다 권한 빼겠다는 얘기인데, 자, 템프 디렉토리의 대표적이다. 그 리눅스의 기본 디렉토리인 템프 디렉토리에 스티키 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other 권한, 그 제3자의 권한을 사용자는 템프 디렉토리 안에서 파일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템프 디렉토리는 우리가 임시 디렉토리고 리눅스에서는 서로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공유 디렉토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다른 사용자가 파일을 올렸어요. 그럼 다른 사용자가 그 파일을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읽고 쓰기 실행이 다 가능하면. 템프 디렉토리는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용자가 올려놓은 파일을 자기만 다운로드 받고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한다면 너무나 어지럽겠죠. 그 파일이라든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파일 디렉토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키 비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얘의 기능은요. 스티키 비트의 기능은 여기다 한번 볼까요? 스티키 비트의 기능은 뭐냐면 삭제, 수정, 이 기능만큼은 누가? 파일을 올린 소유자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권한이 주어져 있는 템프 디렉토리일지라도 스티키 비트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물론 당연히 소문자로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실행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설정이 되게 되면 그 파일을 삭제라다가 수정만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이 test.txt를 올린 누구? 루트. 소유자가 루트잖아요. 루트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루트만. 뭐 테스트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그룹이면 인포고 테스트 사용자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있네. 테스트 사용자는 지웠군요. 테스트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가 있으면 이 파일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해요. 하지만 test.txt라는 이 파일을 삭제라든가 수정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루트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디렉토리가 어떤 디렉토리라고 했어요? 슬래시 이 템프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이 템프 디렉토리에 누가 설정이 되어 있다? 스티키 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다. 스티키 비트가. 그래서 이렇게 스티키 비트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누구만 소유자만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 소유자만이 그 파일을 수정하고 삭제만 가능하고 제3자들은 읽고 쓰고 실행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죠. 물론 특수 비트라고 했지만 스티키 비트라는 거. 어디에 설정이 된다? 제3자 아더의 실행 권한에 설정이 된다. set GID도 그룹의 실행 권한에, set UID도 소유자의 실행 권한에. 그것도 소문자에. 실행 권한이 없으면 대문자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스티키 비트는 T자로 set GID S, set UID는 S로 표시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요. 이 기능도 좀 알아둬야 돼요. 왜 이러한 스티키 비트를 설정을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스티키 비트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자, 봅시다. 또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포 디렉토리에는 수정, 삭제 권한만은 소유자만이 가진다라는 얘기죠. 속성 표시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 set GID를 한번 봅시다. 2천 돼 있죠. 2. 자, 파일이 실행될 때만 실행 그룹에게 소유자 권한을 부여하는 퍼미션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set UID는 파일이 실행될 때만이 사용자에게 소유자 권한을 부여한 그런 퍼미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파일은 지금 텍스트 파일이든 뭐든 유닉스 계열에서 리눅스 계열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실행 권한이 있게 되면 이 파일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확장자, 뭐, 점 텍스트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다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구분만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인데 자, 스티키 비트는 설명이 드렸어요. 근데 set GID나 set UID는 뭐냐면 자, 지금 이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권한 루트죠. 그런데 만약에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테스트라는 그 사용자가 test.txt 파일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사용자는 누구예요? 테스트죠, 지금. 그래서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루트 소유인 test.txt를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을 시키면 그 실행시킨 동안에만큼은 테스트 사용자가 이 test.txt를 실행을 했지만 누구의 권한을 갖냐면 루트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 set GID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테스트 사용자가 이 test.txt라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누구의 권한을 가져요? 인포의 권한을 갖는 거야. 테스트의 그 그룹에 속한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실행을 시켰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행을 시켰을 때가. 실행시키지 않으면 권한은 이미 그대로, 이 파일 권한은 그대로 루트가 가질 것이고 인포가 가질 거예요. 그룹이면. 테스트는 자기가 소유한 그 파일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가 있죠. 다만 이 테스트를 실행을 시켰을 때 set GID와 UID를 누가 가질 수 있어요?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가질 수 있다는 거지. 테스트라는 사용자. 이거 중요합니다. 또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스티키 비트, set GID, set UID를 설명하라고 나왔어요. 뭐 그 전에 나온다고 했고 앞으로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물론 필기에서는 뭐 거의 밥 먹듯이 나오는 거고 자주 나오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반 퍼미션, 그 다음 특수 비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작동한다라고 그랬어요? 실행을 시켰을 때 작동을 한다. set GID, set UID. 스티키 비트 소유자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꼭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걸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일반 지금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퍼미션에 관련된 거, 또 특수 비트에 관련된 거. 소문자일 때만 작동을 한다는 거 적용. 대문자로 표시되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왜 대문자로 표시된다?
실행 권한이 없을 때 대문자로 표시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표시는 그렇게 나오고. 뭐 리눅스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한번 변경을 해서 퍼미션으로 이 명령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험. 아니고 이 강의 듣는 학생들만, 강의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퍼미션 변경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퍼미션에 대한, 특수비티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도 떠났죠? 그 SL 명령으로 해서 거기 뭐 인퍼섹이라든가 또는 시큐리티 또 테스트 그래서 파일이나 파일을 만들어 놨죠. 3개.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됐죠. 다 소문자로 표시되죠. 그 인퍼섹 같은 경우는 스티키 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set GID가 그 다음 테스트는 set UID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에서 실행 권한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잘 이해를 하시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 유마스크 값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일반 퍼미션은 0022이지만 특수비트 값은 0022. 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설명할 줄 알면 이쪽에서 이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뭐 그게 1차 필기든 2차 실기든 다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이죠.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 이렇게 또 따로 있어요. 다양한 개요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된 서버들을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클러스터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서버를 물리적으로 나눠지는 서버를 논리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서버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핑 시켜주는 것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래요. 출력과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세프로라는 게 있고요. 리눅스 커널 2.6에서 이상에서 배포 용량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지금 뭐 클러스터링 리눅스 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클러스터 FS 같은 경우 한번 보면요. 확장성이 있는 NAS,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의 파일 시스템이다. 라는 거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 있죠. GFS라고 해서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규모 구글 파일 시스템 클러스터에서 플랫폼에 기반이 되는 파일 시스템을 개발한다. 구글 뭐 유명하죠. 클러스터링 이쪽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그다음 하둡이라는 거 있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 HDFS는 하나의 네임 노드와 다수의 데이터 노드들로 구성이 된다. 뭐 다른 파일 시스템도 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파일 시스템은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은 러스터에서 파일 시스템 있고 객체 위반 클래스 파일 시스템 그 다음 파나소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PVF32 오아시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죠. 저장 시스템 팀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고 한번 쓱 읽어보십시오.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기적인 팁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일 시스템, 파일과 파일 시스템 보호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114페이지에 네 번째입니다. 또 네 번째 중요한 뭐 여기 다 중요합니다. 서버 보안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빠진다면 클라우드 컴퓨팅 그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이 좀 빠지는데 걔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세상이 이제 앞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유비쿼터스 세상이고. 자, 네 번째 뭐냐면 시스템 접근 통제 기술이에요. 아, 중요하죠. 자, 시스템 접근 통제 기술. 중요하죠. 접근 통제 개요 한번 볼까요? 사용자의 접근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 그렇죠. 인증을 하기 위해서 기록, 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접근을 승인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비인가자에게 불법적인 자원 접근 및 파괴를 예방하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행정적인 관리, 이것과 행정까지 이걸 우리가 물리적, 논리적, 관리적이라고 합니다.
관리 총칭, 즉 자원에 대한 비인가적인 접근을 감시하고 접근을 요구하는 사용자를 식별하며 사용자의 접근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 기록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시스템 접근 통제 기술이라고 합니다. 접근 통제 기술. 인가받은, 자, 보면 여러분들 뭐 여기 어떤 학교면, 여러분들 뭐 대학교면, 교문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면 데려보내고 아니면 차단하고 돌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접근 통제 기술이죠. 물론 물리적 접근 통제지만 그게 시스템에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식별자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인증을 못 받으면 시스템 안으로 못 들어가는 로그인을 못하게 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 다 시스템 접근 통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동그라미 1번 접근 통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접근 통제 원칙. 그 중에서 뭐 최소 권한 정책이 있어요. 그죠? 최소 권한 정책. 권한을 최소한으로 주고 싶은 거죠. 사용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한만 허용함으로써 가지도록 그렇게 접근 권한을 하는 겁니다. 최소 권한만. 그렇잖아요. 사용자 또는 프로세서는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한 권한만을 할당받고 이들 권한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안에만 할당되어야 한다는 그 보호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보보호 원칙. 장점. 시스템 공격이라든가 사고에 의한 시스템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객체 접근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단점. 때로는 정당한 주체에게 초과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게 있다. 자, 초과적인 제한이라는 거 뭐야? 제한을 너무 제한한다는 얘기죠. 최소로 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죠. 어떤 임무를 처리하려면 권한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자꾸 뜨고 또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최대 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최대 권한의 원칙. 정책이라고 합시다. 최대 권한 정책이 있어요. 데이터 공유의 장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최대 가용성 원리다. 될 수 있는 많이 권한 주면 그 업무를 하는데 그만큼 많은 범위가 확장이 되겠죠. 물론 보안은 취약하겠죠. 그러다 보면. 장점, 사용자의 데이터 교환의 신뢰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권한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단점, 때로는 정당한 주체에 대해서 초과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초과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면 이 직원에는 여기까지만큼의 권한을 주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주어지면 권한을 초월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최소 권한, 최대 권한 구분하시면 되고. 직무 분리 원칙. 자, 보안 감사, 개별 생산, 암호키 관리, 암호키 변경 이런 것들은 직무 분리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 직무 분리. 직무 분리 원칙. 뭐 정책이라고 그래도 원칙이라고 됩니다. 자, 직무 분리의 원칙인데 직무를 분리하는데 어떤 직무를 분리하느냐? 하나의 직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보안 관리예요. 그럼 인터넷 보안 관리에 대한 업무를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보안 관리와 회계 업무를 분리하는 거는 이 지금 시스템 접근 통제 기술에서의 직무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코카콜라 있습니다. 코카콜라. 그 대단한 그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막 비밀리에 코카콜라 사장님만 말고 그 정보는 마지막 보루는 그 사장님만 알고 모든 사람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비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코카콜라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보면 또 코카콜라의 원액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물을 만드는 사람과 원액을 만드는 사람 또 원액 중에서도 뭐 탄산을 만드는 사람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콜라를 만드는데 물을 만드는 사람, 탄산, 또 원액 액기스를 만드는 사람 다 분리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보안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타사로 넘어가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윤리적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모든 정보가 다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무 분리를 해서 나눠놓게 되면 한 사람이 코카콜라 죄송합니다. 콜라입니다. 그 특정 또 업체에 지칭하면 안 돼. 자, 콜라를 만드는데
물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타사로 넘어갔다 그러면 물 만드는 것만 노출이 되겠죠. 나머지 원액이라든가 콜라에 예를 들어서 탄산, 뭐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직무분리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통제 원칙에서의 최소 권한, 최대 권한, 직무분리 원칙을 꼭 기억을 하시고 더 하나 추가시키자면 이겁니다. 최소 권한 정책은 누구에게 줄까요? 많이 주는 거는 최소 권한 정책은 누가 줘요? 이거 좀 관리자 쪽에 주는 게 맞아요. 관리자 쪽에. 왜냐면 리눅스나 유닉스 같으면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죠. 루트에게 또는 윈도우즈 어드민한테. 뭐 거의 뭐 무소불위에 진짜 막강한 권력이죠. 못하는 게 없잖아.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좀 최소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서 여기고 최대 권한의 원칙은 일반 사용자겠죠. 일반 사용자. 왜? 일반 사용자는 시스템 안에서도 진짜 한정돼 있어요. 어떤 디렉토리도 홈 디렉토리 자기 계정 디렉토리 안에서 하는 것들 또 시스템 관련 명령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 중에 일반 사용자 중에 좀 권한도 좀 확대하자 했을 때 최대 권한의 원칙 딱히 정해지지 않지만 이런 차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다음 직무분리는 하나의 업무를 분리하는 거죠. 완전 떨어진 마케팅 업무와 회계 업무 분리하는 건 직무분리가 아닙니다. 여기 보안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접근 통제 계층이 있습니다. 물리적 통제, 관리적 통제, 기술적 통제. 자, 물리적 통제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거기 가드라든가 록, 뭐 자물쇠, CCTV, 센서 다 물리적인 거죠. 울리는 거, 그 다음 뭐 바이오메트릭도 생체 인증 다 물리적이죠. 관리적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무 분리 이런 것들, 업무 다 이런 건 관리적이죠. 그 다음 기술적인 건 인크립션, 암호화라든가 접근 통제, 소프트웨어, 패스워드 다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 보안에서의 이 접근 통제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뭐 이걸 모를 학생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물리적 통제, 논리적 통제, 그다음 관리적 기술적 통제, 관리적 통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완하는 건 거의 관리적과 기술적 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은 우리 뭐 세콤이라든가 또는 이런 뭐 ADS인가요? 어디 이런 물리적 보안업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데서 하는 거죠. 뭐 회사로 말하면 뭐 경비 이런 것들 다 해서 물리적 통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나 또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관리적 내지는 기술적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5페이지 접근의 절차. 자, 접근의 절차인데 얘도 한번 뭐 절차를 순서대로 배연하는 거 정도 한번 이론적인 거에서는 나올 수는 있어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볼까요? 단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세 번째네요. 접근 절차예요. 절차. 접근 절차. 1단계가 식별이죠. 자, 식별은 뭔가요? 식별. 옆에 볼까요? 자, 계정명 또는 아이디에 의해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과정이다. 즉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시스템에 밝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접속을 했을 때 아이디를 입력을 시키죠. 내가 누군지 식별 좀 해줘. 누구한테? 시스템한테 알려주는 이걸 우리가 식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보면 시스템에서 본인임을 밝히는 유일한 식별자 아이디가 있잖아. 아이덴티파이어 가지고 식별자는 각 개인의 신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 추적성 분석에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렇죠.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추적할 수가 있고 반드시 유일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공유돼서는 안 된다. 아이디를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쓰면 책임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인 1계정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보안에서는. 반드시 유일한 것이다. 당연해요. 이거 유일하게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시스템에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식별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뭐 루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식별은 뭐? 내가 사용자가 시스템한테 야, 내가 누군지 그 네 시스템의 사용자인지를 좀 식별 좀 해주라라고 시스템한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식별이라고 한다. 그다음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
식별하게 되면 인증을 하야 돼요. 이제 인증을 볼까요? 자, 시스템의 본인임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그 본인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시스템. 식별을 해서 사용자가 나 진짜 그 시스템이 사용자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시스템한테 하니까 너 그래. 우리 시스템 사용자가 맞아. 시스템이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인증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식별과 인증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임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나 그 주체의 자격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우리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를 검증해내는 겁니다. 그걸 인증이라고 그래요. 접근하는 사용자의 패스워드, 그 생체 인식으로 인증을 한다. 그 방법이야. 너무나 많고 패스워드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3단계. 자, 접근 권한 유무 판별.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접근 허용 여부 결정. 자, 이렇게 식별해서 그 학교 학생인지 인증 좀 해주세요. 시스템에 했더니 너 우리 학교 학생 맞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뭐 네가 학생인지 또는 선생님인지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인지 또 일반 교사인지를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 유무를 판별하는 거야. 우리 학교의 사람은 다 맞아. 우리 대학교 학생들 또 사람이 다 맞아. 근데 들어왔을 때 권한은 다르죠. 교수님도 될 수 있고 뭐 총장님도 될 수 있고 또 대학생도 될 수 있고 또 총학생 회장이 될 수도 있죠. 요거를 유무를 판별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기에 맞는 뭐를 해줍니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은 강의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또 교수님은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또 허가를 해주고 어떤 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잘 가르치는지 어떤 물건을 뭐 축구공을 대여해줬으면 축구공은 잘 사용하고 반납을 했는지 뭐를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되겠죠. 감사. 보안에서의 감사는 뭡니까? 로깅입니다. 로깅, 감사.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결과를. 자, 식별.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지를 알려주세요. 너 우리 학교 학생 맞아. 들어왔는데 학생이면 공부하고 교수는 가르쳐. 선생님은 가르쳐. 허가. 너 들어왔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 권한 주고 허가를 해줘요. 하도록.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감사를 하죠. 책임 추적성이나 또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잘 권한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를 보려고. 이러한 접근 절차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걸 단계별로 보면 이제 뭐 우리가 5단계나 6단계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겠는데 뭐 차례대로만 기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그 박스에 이제 접근 절차는 한번 보시고요. 그 그림은 인증 종류가 있어요. 그 타입 1, 2, 3, 4가 있는데 타입 1이 뭐예요? 지식 기반이라는 거. 이건 좀 어느 정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식 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식별 번호라든가 패스워드, 계좌번호, 지식 기반.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인증하는 거죠. 비밀번호 같은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비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노트에다 적어놓긴 하지만 지식 기반입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또 있는 것들. 그 다음 타입 2 소유 기반입니다. 스마트 카드라든가 토큰, 패스포트로 인증하는 거. 소유 기반. What you have라고 그러죠. What you have. 그 다음 신체 기반. 홍채라든가 망막, 지문으로 인식을 하죠. 인증. 여러분들 인증하는 것들 다 타입 3로 보는 거예요. 신체 기반. 신체 기반. What you are라고 봅니다. 그 다음 4, 타입 4. 행동 기반이 있어요. What you do. 그래서 스트로크, 뭐 사인 이런 것들, 음성, 서명 이런 것들이 서명, 사인, 서명 이런 것들이 다 행동 기반이죠. 지식 기반, 소유 기반, 신체 기반, 행동 기반이 있다라는 거. 특히 행동 기반 같은 경우는 시험에 몇 번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 중에서 인간의 신체, 생체의 행동적 특성을 가진 식별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또 모아진 것만 찾으라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지식 기반도 나올 수 있죠. 지식 기반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이러한 팩트, 단일 요소로 인증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멀티 팩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지식 기반과 뭐 생체 인증으로 동시에 비밀번호도 물어보고 지문도 되는, 인식시키는 이런 것들로 투 팩터 또는 멀티 팩터로 인증하는 게. 그래야지 보안 강도도 세지죠. 하나 단일 그 팩터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게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접근 통제 기술에서의 이 접근 절차에 대한 것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에 이제 인증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4과목 정보보안 일반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접근 통제의 유형입니다. 접근 통제의 유형. 얘도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오죠. 접근 통제의 유형입니다. 자, 먼저 뭐가 나와요? 임의적 접근 통제라고 합니다. 임의적 접근 통제. 그 다음에 뭐 강제적 접근 통제 나오겠죠.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죠? 강제적 접근 통제. 중요합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죠. 접근 통제에서는 뭐 나올 게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임의적 접근 통제라고 합니다. 비임의적 접근 통제.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대신 이제 이 비임의적 접근 통제에 또 나오죠. 뭐 역할 기반이냐, 역할 기반이냐, 그 다음 임무 기반이냐, 그 다음에 격자 기반이냐, 그죠? 격자 기반이냐.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이제 볼까요?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분 기반, 사용자 기반, 혼합 방식의 접근 통제다. 자, 임의적 접근 통제는 뭐 다른 말로 이거를 제가 영어로 그다음 강제적 접근 통제. 이거는 DAC라, Discretionary Access Control이라고.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얘는 Mandatory에서 강제적 접근 Access Control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임의적 접근 통제 뭐 신분 기반이라는 얘기. 신분 기반. 여기는 이제 ID가 들어가요. 얘 나오면 임의적 접근 통제입니다. 신분 기반이야. 신분 기반. 신분 기반. 그 다음에 접근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신분에 근거한다. 신분 기반. 객체. ID 특히. 자, 모든 주체 및 객체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인 단위로 접근 제한 설정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가 요 전 시간에 배웠던 리눅스나 이런 유닉스 모두 다 무슨 접근 통제예요? 임의적 접근 통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개별적으로 파일, 개별적인 디렉토리, 개별적인 사용자에게 권한을 따로따로 줄 수 있죠. 임의적으로. 임의적 접근 통제입니다. 가서 묶어서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그렇지. 딸랑 얘만 물어보기도 하지만. 자, 유닉스 계열에서의 시스템에서는 접근 통제 기술에 어떤 걸 사용하느냐. 임의적 접근 통제입니다. 임의적 접근 통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 넘어가요. 막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싫은가 봐. 미련이 남나 봐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죠. 자, 개인 기반 정책과 그룹 기반 정책을 포함한다. 그거를 파일이나 디렉토리 또 이런 식으로 봐도 됐습니다. 물론 개인이냐 그룹이냐로 봐도 되지만 개인 그룹 여기도 보이죠? 뭐 개인, 뭐 소유자, 그다음 그룹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고요. 접근 통제 목록 ACL. 자, 접근 통제 목록을 사용한다. 접근 통제 목록이라고 합니다.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합니다. 신분 기반 ID, 그다음 접근 통제 ACL. 규칙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타깃에 대해서 광범위한 그룹 형성이 요구되고요. 많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그룹 해당되는 거 많이 나오고 어떤 객체에 대해서 사용자가 접근 권한을 추가 및 철회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 퍼미션 막 줄 수 있었잖아요. 빼기도 하고 추가할 수도 있고 데이터의 소유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이 신분에 따라 임의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임의로 접근하고 있고요. 유닉스 계열에서 융통성이 있죠. 임의적이니까 융통성. 강제적인 데서 융통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대로 따라야 돼. 유닉스, 리눅스, NT 등의 운영체제에서 구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임의적 접근 통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버 시스템에서. 자, 그 다음에 융통성 때문에 상업적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지금 늘 사용하는 게 임의적 접근 통제입니다. 사용자 아이디에 기반한 그런 접근 통제를 사용하므로 아이디 도용에 취약하다. 그렇죠. 아이디만 알면 이건 거의 끝나죠.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고. 자, 거기고요. 또 그 밑에 이제
룰 베이스드라든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블리 뭐 디렉티드 요건 좀 삭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삭제를 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안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임의적 접근 통제 종류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식별자 기반이냐 사용자 기반이냐 이건데 그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의적 접근 통제예요. 중요한 건 신문 기반이냐 접근 통제 목록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임의적으로 하느냐 다 포함이 된다. 더 중요한 건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NT 계열에서 지금 서버 계열에서 다 임의적 접근 통제를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제적 접근 통제입니다. 강제적 접근 통제. 자, 보안 등급을 사용한다. 보안 등급. 이걸 다른 말로 시험에는 또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보안 레이블이라고 해요. 보안 레이블이라고 나올 수 있다. 등급. 보안 라벨이라고 하는 보안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 기반. 자, 규칙 딱 정해져요. 예를 들어 군대 같은데 규칙 정해지면 그냥 따라야죠. 무조건. 신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규칙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칙 기반. 임의적은 신분 기반, 강제적은 규칙 기반. 보안 등급 레이블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 기반 자, 주체의 레이블과 그다음 접근 객체의 보안 레이블을 비교해서 보안 정책에 합당한 접근 통제 규칙을 한다. 그렇죠. 강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모든 주체 및 객체에 대해서 일정한 접근 통제, 일정하죠. 일률적이지. 강제적이니까. 이렇게 따라하면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냥 보안 레이블이 주어지며 객체에 대한 주체의 권한에 근거하여 접근을 제한한다. 객체에 대한 주체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좀 할 거. 강제적 접근 통제는 누구를 위하냐면 주체가 하는 겁니다. 주체. 임의적은 객체예요. 객체. 이렇게 오늘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접근에 대한 보안 등급 작업과 보안 정책의 확인이 필요하여 성능 저함이 구현이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임의적 접근 통제를 많이 써요. 또 유연성도 융통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임의적 접근 통제가 군대 융통성이 있습니까? 없죠. 군대를 많이 비교를 하죠. 이렇게 계급사회라든가 이런 데 되니까. 특별한 사용자별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접근 통제를 그 사용자에게 이름을 한다. 그 사용자에게 주체에게 이름을 한다는 겁니다. 주로 정부나 군대 같은 보안이 그 중요한 시스템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강제적 접근 통제, mandatory access control이 되겠죠? 키워드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키워드에서. 아무리 박스에 길고 보기를 해놔도 여기에서 신분이냐 아이디냐 또는 보안 레이블이냐 이거 찾아내면 그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까워요. 진짜. 아깝습니다. 그 다음 비임의적 접근 통제 나오죠. 사용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기반하는 거, 또 접근 통제가 주체의 역할에 기반하는 거, 과장이냐 부장이냐 이사이냐 인사이동이 잦은 기업에서는 적합한 접근 제어 방식이다. 왜 그럴까요? 영업부서의 직원이 다른 데로 갔는데 다시 영업부로 와요. 그럼 영업부에 관련된 권한만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적합한 제어 방식이라는 거 기업 관계에서 비임의적 접근 통제 종류 역할 기반 역할입니다. 역할 기반 시험에 잘 나와요. 임의적 접근 통제도 물론 여기 다 잘 나와요. 이렇게 조그맣게 박스에 놨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역할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출제자가 역할자를 빼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딘가는 역할자가 들어가.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무 기반 조직 내에서 조직 나오면 그건 임무입니다. 임무. 그죠? 개인의 맡은 임무 또 나와요. 거기도 임무 나옵니다. 역할 임무 꼭 나와요. 찾기는 어렵지 않아. 근데 그 역할 임무라는 내용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되죠.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역할이냐 임무냐를 구분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격자 기반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시험에 등장은 하지 않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주체의 객체의 관계에 따라서 상위 경계, 하위 경계를 설정하여 접근 제어다. 격자가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층돼서 사다리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계층화되어 있다는 거. 격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크게 보면 임의적 접근 통제, 강제적 접근 통제, 비임의적 접근 통제. 그 중에서 역할이냐 임무냐. 얘네들 시험에 잘 나오죠. 이렇게 임무 기반이냐 역할 기반이냐. 아직까지 격자 기반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낼 게 많기 때문에 다만 비임의적 접근 통제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역할, 임무 기억하라. 나머지는 신분이냐 규칙이냐.
기억을 하시면 꼭 나오죠. 많게는 막 2문제, 어떤 데 3문제 나와요. 막 미친 듯이 나와,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하는 것들은 거의 다 나오는 겁니다. 매번 나온다라고요. 뭐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매번 나오는 것들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접근 통제 그 기술이었어요. 접근 통제 기술. 원칙 기술. 자, 그 다음에는 117페이지 이제 접근 통제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만 쉬었다가 좀 하죠.